제2부 1771년 10월 20일 우리는 어제 이곳에 당도했네. 공사는 몸이 좀 편치 않아 2, 3일 동안 집에 들어앉아 있을 모양이야. 공사만 괜찮다면 만사가 순조롭게 되었을 걸세. 그러나 생각컨대 아무래도 운명은 나에게 가혹한 시련을 떠맡길 모양이야. 힘을 내야지. 마음만 가볍게 먹으면 어떠한 경우도 뚫고 나갈 수 있을 거야. 마음을 가볍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으나 이건 자신이 생각해도 우습군. 약간 마음을 가볍게 가졌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될 건 아닐 텐데 어찌된 일일까? 힘과 재능을 아주 조금밖에 가지지 않은 패거리들이 내 면전에서 잘난 체하고 짓거리고 있는데 나는 그 힘과 재능에 절망하고 있으니 말이야. 하느님,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왜 그 반분을 보류해 두고 그 대신 자신과 만족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네는 참는 게 제일이야. 참고만 있으면 만사가 잘 돼 나갈 거라고 했는데 그건 자네 말이 맞아. 나는 매일 다른 사람들 속에 휩쓸려 그들이 하고 있는 것과 일하는 방법 따위를 관찰하기도 하며 차츰 나 자신과 타협을 할 수 있게 되었어. 확실히 우리는 모든 것을 자기와 비교하고 자신을 모든 것에 비교하도록 만들어져 있네. 행복이나 불행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비교하는 대상 여하에 달린 거야. 따라서 고독처럼 위험한 건 없지. 우리의 상상력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본성의 압박으로 또 문학의 환상적인 이미지에 조장되어 존재의 한 계열을 만들어내지. 우리는 그 계열 맨 끝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우리 이외의 것은 전부 우리보다 훌륭한 것으로 보고 모두가 우리보다 완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 그건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 우리는 곧잘 이런 생각을 하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은 남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에게 우리가 가진 것까지 주고 또 하나 덤으로 일종의 이상적인 낙천성까지 준 것 같은 생각이 드네. 이렇게 해서 행복한 사람이 완성되는데 실은 그것은 우리 자신이 창작한 거야. 이에 반해서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힘이 들더라도 곧장 나아갈 때는 우리의 진행이 아무리 느리고 지그재기식이라 하더라도 돛이나 노를 사용해서 나아가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수가 있는 거야. 나는 가끔 그렇게 생각한다네. 다른 사람과 나란히 하고 나아가든지 혹은 한 걸음 앞섰을 때 비로소 참다운 자기의 감정이 생겨난다고. 11월 26일 어쨌든 그럭저럭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네. 일감이 많은 것이 무엇보다도 기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새로운 인간들이 내 마음 앞에서 떠들썩하게 연극을 해보이는 일이야. C백작이란 사람과 인사를 나누었는데 사귈수록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더군. 배포가 크고 확고한 인물이지만 시야가 넓다고 해서 냉정하진 않아. 사귀고 보니 우정이나 애정에 세심하다는 것도 알 것 같더군. 이 사람이 의뢰한 일을 해주고 나서 얘기를 몇 마디 나눴는데 우리는 곧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 나하고라면 다른 사람과 얘기하지 못할 것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 나를 아주 높이 사더군. 나 역시 백작의 솔직한 태도를 충분히 칭찬해 주었지. 남에게 흉금을 털어놓는 위대한 영혼을 보는 것만큼 따뜻하고 참다운 기쁨은 이 세상에 없다네. 12월 24일 공사는 나에게 아주 불쾌하게 대하고 있네. 예상했던 그대로야. 이토록 소견이 좁은 인간은 아직까지 본 일이 없네. 너무도 잘나서 잔소리가 많은 게 꼭 극성쟁이 시어머니 같아. 결코 일에도 만족이란 것이 없다네. 따라서 무엇을 해줘도 고마워할 줄 모르지. 무슨 일이든 재빨리 깨끗이 해치우는 것이 내 습관이야.
그리고 일단 끝낸 일을 나중에 반복하지 않는 성질이지. 그런데 공사는 내가 제출한 초고를 도로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잘 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게. 좀 더 그럴듯한 문구와 좀 더 근사한 접속사가 발견될 것도 같군. 이렇게 되면 나도 화가 나고 말지. 또라든가 접속사 하나라도 삭제할 순 없어. 공사는 내가 곧잘 쓰는 도치법 따위는 질색이야. 구두점조차 종래의 방법에 따라 찍지 않으면 전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야. 이런 인간을 상대로 일을 해나가야 하다니 정말 고통스러워. 폰씨 백작의 신뢰가 그 보상이 되긴 하지만 말이야. 백작은 요전에도 내게 공사의 느려터짐과 신중함이 불만이라고 솔직히 고백하더군. 그런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까지 곤란하게 만들죠. 그러나 산을 하나 넘어야 한다면 다른 방도가 없을 땐 넘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산이 없다면 길은 물론 편하겠죠. 거리도 짧아질 테고. 그러나 당장 넘어야 할 산이 있으니 넘지 않으면 안 되죠. 백작이 내게 호의를 품고 있다는 것은 공사 영감도 눈치를 챈 모양이야. 그래서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는 듯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내게 백작을 욕하는 거야. 물론 나는 그 말에 반대하였으므로 사태는 악화될 뿐이지. 어제는 나도 완전히 화가 나고 말았어. 그는 백작을 욕하면서 슬쩍 나를 빗대는 거야. 백작은 세속적인 잡무는 솜씨 있게 잘 처리하지. 일하는 폼도 경쾌하고 글도 쓸만해. 하나 역시 문장가의 예를 못 벗어나고 기초적인 학문이 부족하더군.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내게 자기 말뜻을 알아듣겠냐는 표정을 짓는 거야. 그러나 나는 그런 빈정거림 따윈 아무렇게도 생각지 않아.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인간을 난 경멸하지. 그래서 나도 지지 않고 상대방을 신랄히 반격했지. 백작은 우리 모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분입니다. 인품으로나 지식으로나 모두 존경할 만합니다. 자신의 정신을 확대하여 수많은 것에 미치게 하고 세속적인 생활에까지 그 정신을 전개시키는 분을 저는 아직 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공사에겐 속위의 경일기지. 그 이상 어리석은 논쟁을 벌려 불쾌한 기분을 맛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나는 얼른 인사하고 나와버렸지. 그러나 일이 이렇게 된 것도 모두 자네들의 책임이야. 듣기 좋은 소리로 나에게 멍해를 지우고 내 활동을 함부로 찬미한 것은 자네들이니까. 감자를 심고 그것을 말등에 실어 읍에 팔러 가는 인간이 나보다 일한 보람을 못 느낀다면 나는 지금 매어 있는 노예선에서 앞으로 10년쯤 더 일해도 좋다고 생각하네. 그리고 여기 서로 쳐다보고 있는 하찮은 패거리들은 형편없이 겉만 번드르한 답답한 녀석들이야. 한 걸음이라도 남보다 앞서려는 그들의 벼슬에 대한 욕심, 불쌍할 정도로 완전히 바닥이 드러난 한심한 생각들. 그 예로 한 여자는 자기의 높은 문벌과 출생 따위를 늘 자랑했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문벌과 출생지를 마치 대단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제 자랑만 늘어놓는 정말 바보 같은 그 여자는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관청 서기에 따라 지나지 않는다네. 이렇듯 무분별하게 스스로의 수치를 드러내는 인간 족속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 말할 것도 없이 제 자로 남을 재는 어리석음을 나도 차츰 인식하고 있네. 그것은 일이 많아 할 일을 다 못할 정도이고 정열 때문에 심장 또한 이렇게 고동치기 때문에 그들이 내 일에 간섭하지만 않는다면 나도 기꺼이 그들이 하는 대로 놔둘 생각이야. 나를 가장 격분시키는 것은 이 숙명적인 사회의 사정이야. 물론 나 역시 내 나름의 신분적인 차별이 필요하고 그것이 내게 여러 가지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하지만 내 인생에서 다소의 기쁨과 약간의 행복을 맛보고자 할 때 신분 때문에 방해받고 싶진 않아. 최근에 산책을 나갔다가 폰 B라는 아가씨를 알게 됐지. 이 살맛없는 세상에 아직 그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아가씨지. 정말 좋아.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어느새 마음이 맞았어. 헤어질 때
언젠가 댁을 방문해도 좋으냐고 물으니까 부디 찾아와 달라는 거야. 그녀가 조금도 개의치 않고 허락해 주었으므로 나는 그녀를 찾아갈 시간을 기다리느라고 조바심이 날 지경이었네. 그 아가씨는 이 고장 태생은 아니고 숙모댁에 있다더군. 그런데 이 숙모의 인상이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들었어. 나는 겨우 이 숙모란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고 주로 말을 그쪽으로 돌렸는데 반 시간도 못 돼서 그 속을 꿰뚫어보고 말았지. 나중에 비양을 통해서 들은 말과 그리 틀리지 않더군. 말과 부합한 그녀의 숙모는 그 나이에도 만사를 내맡기지 못하는 성질이라는 거야. 재산도 지식도 없고 오직 믿는 것은 조상들의 족보뿐이라는 거야. 그녀를 보호해주는 것은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신분뿐이요. 그녀의 유일한 즐거움이란 2층에 앉아서 밑에서 걸어다니는 평민들의 머리를 내려다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취미도 없는 것 같아. 젊었을 때는 꽤 예뻤던 모양인데 재미있게 세상을 사느라고 처음에는 바람을 피워 젊은 사내들을 무척 괴롭혔던 것 같아. 근데는 몸을 망치고 나이 들어서는 어떤 늙은 사관과 배가 맞아서 얌전하게 되었지만 이 군인은 여자의 순종과 생활비와 맞바꿔서 자신의 40대를 그녀와 함께 지내다가 죽고 말았지. 나이 50에 접어든 그 여자는 지금 혼자야. 조카딸이 그토록 귀엽지 않았다면 남들이 돌아보지도 않았을 거야. 1772년 1월 8일. 한심한 인간들일세. 이곳 사람들은 1년 내내 의례적인 것에 정신을 빼앗겨 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식탁에 앉을 때 조금이라도 윗자리에 앉자는 생각뿐이야. 그럼 그 밖에 다른 일이 없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도 않아. 그들은 하찮은 일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을 끝내지 못하고 산적되어 있는 꼴이지. 전주에도 썰매 타기 놀이 때 시비가 붙어 모처럼 만의 즐거움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지. 지위 같은 건 문제가 되지 않아. 맨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최고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머저리들은 모른단 말이야. 예컨대 왕은 대신의 손아귀 위에 들어있고 대신은 비서관이 좌우하지. 그럼 누가 첫째란 말인가? 그것은 타인을 장악하고 타인의 힘이나 정열을 자기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끌어들일 만큼 권력이나 수완을 지닌 인물이 아닌가. 1월 20일. 로테에게. 그립고 사랑스런 로테여. 나는 당신에게 편지를 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금 몰아치는 폭풍우를 피하여 가난한 한 농가에 와 있습니다. 나의 쓸쓸한 숙소 뒤에서 기분도 안 맞는 낯선 사람들 사이를 우왕좌왕하고 있는 동안은 편지를 쓸 생각이 도저히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이렇게 호젓이 눈과 우박이 창문을 때리는 오두막집에 갇혀 있노라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당신 생각이었습니다. 이 방 안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로테여, 당신의 모습, 당신의 추억이 이토록 순결하게, 이토록 간절하게 그 최초의 행복한 순간이 되살아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벗이여, 방심의 파도에 휩쓸려 감각이 메말라버린 내 모습을 봤다면 무엇이라고 할까요? 지금 내겐 풍부하게 넘치는 마음도 행복한 한순간도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지금 요지경 속에 서서 사람이나 말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것이 모두 환영이 아닐까 하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 인형 가운데 하나다. 아니, 인형극의 인형처럼 조종되고 있어서 이따금 옆에 있는 인형의 나무로 만든 손을 잡고는 깜짝 놀라서 오므리곤 합니다. 밤이 되면 또다시 내일은 해 돋는 걸 바라보리라 생각하지만 아침이 되면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또 낮에는 낮대로 오늘 밤은 달빛을 즐길 생각을 하나 밤이 오면 방구석에 틀어박히고 맙니다. 왜 일어나는지, 왜 자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 생명을 발효시켜 움직이던 효모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도 나에게 힘을 주던 위안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되면 나를 잠에서 깨워주던 위안이 이젠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폰 B라는 아가씨가 이곳에 있습니다. 만약 그 누가 당신을 닮았다면 그 아가씨야말로 당신을 닮은 여인입니다. 당신은 아이 참 하실는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그것은 정말입니다. 얼마 전부터 나도 무척 행실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안 하곤 견딜 수 없으니까요. 농담도 곧잘 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나만큼 거칠의 인사를 잘하는 사람도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걸 덧붙이셔도 좋겠지요. 거짓말을 전혀 안 하고 이어갈 수는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폰 B양에 대해서 말씀드리던 중이었죠. 이 아가씨의 푸른 눈을 보고 있으면 풍부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아가씨는 자기의 신분을 싫어하고 있죠. 그것은 마음의 소망을 하나도 채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아가씨는 속세를 벗어나고 싶어 하기에 우리는 곧잘 교회로 나가 끝없이 즐거운 얘기를 주고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의 화제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 아가씨는 당신을 사모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존경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얘기를 매우 듣고 싶어 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 당신의 발밑에 앉아있던 그 방이 그립군요. 귀여운 아이들은 내 주위를 뛰어다니고 당신이 너무 시끄럽다고 하실 때는 그 애들을 주위에 불러 모아 무서운 얘기를 들려주어 모두 조용히 만들기도 했었죠. 눈으로 덮인 지평선 너머로 태양은 장엄하게 지고 있습니다. 이제 폭풍은 멎었습니다. 나는 다시 나의 작은 둥우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안녕. 알베르트도 당신과 함께 있겠죠. 재미는 어떤지. 나의 이 엉뚱한 질문을 용서해 주옵소서. 2월 8일. 한 일주일 내내 우울한 날씨였지만 내게는 도리어 그것이 좋았네. 여기에 온 이래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반드시 누군가에 의해서 기분을 잡치고 말았으니까 말이야.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다든가 눈이 몰아친다든가 서리가 내린다든가 해토하는 날에는 밖에 나가보았자 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때와 같으니까. 혹은 그 반대도 똑같지.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고 날씨가 좋을 것처럼 생각되면 나는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 없지. 이건 정말 하늘의 선물이다. 저 녀석들은 또 서로 빼앗으려고 악을 쓰겠지. 하고 말일세. 뭐 때문에 그렇게 서로 빼앗지 않으면 못 견뎌 하는 것일까? 건강, 명성, 기쁨, 위로. 이것들은 대개 어리석음과 좁은 소견에 의해서 파괴된다네. 그들은 그들대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지만 제발 부탁이니 그렇게 서로 헐뜯지 말라고 엎드려 간청하고 싶은 때도 있지. 2월 17일. 공사와 나는 더 이상 함께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근심이 되는군. 그 사내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인간이야. 일하는 태도나 사무 처리 방법이 이상 야릇해서 참을 수가 없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사무를 처리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공사의 마음에 들 리가 없지. 요전에는 내각에다 호소를 한 모양이야. 장관한테 온건한 말로 꾸지람을 들었네. 온건하다 해도 꾸지람은 꾸지람이야. 할 수 없이 사직서를 낼까 하고 생각 중이었는데 장관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네. 나는 그 편지를 읽고 장관의 고귀하고 현명한 마음씨 앞에 무릎을 꿇고 싶었어. 장관은 나의 신경과민을 점잖게 타이르고 나서 활동에 대하여 타인에게 주는 영향에 대하여 사물을 철저하게 보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 내가 품고 있는 과격한 생각을 씩씩하고 청년다운 것이라고 칭찬하신 다음 그것을 뿌리 뽑으려 하지 말고 오직 부드럽게 해서
그것이 참다운 가치를 발휘하여 힘차고 올바르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네. 나는 그것에 힘입어 일주일 동안 기분이 가라앉았지. 영혼의 평정은 귀중한 것이야. 자기 자신에 대한 기쁨이니까. 다만 이 보석이 아름답고 귀중한 동시에 제발 잘 깨어지지 않는 것이면 좋으련만. 2월 20일 알베르트에게. 신이여, 이 두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나에게 주시지 않았던 모든 행복한 나날을 이 두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소, 알베르트, 나를 속여서. 실은 나도 당신네들의 결혼식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참이오. 그날에는 엄숙하게 로테의 실루엣을 벽에서 내려 다른 휴지와 함께 간수할 생각이었소. 당신네들 두 사람은 벌써 내외가 되었으나 로테의 초상은 여전히 벽에 걸려 있소. 이대로 놔둘 생각이오. 나 역시 당신네들 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기 때문이오. 당신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나도 로테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자리를 계속 차지할 생각이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로테가 나를 잊기라도 한다면 나는 미치고 말 것이오. 알베르트, 그것을 생각하면 나는 지옥이라도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오. 그럼 알베르트,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천상의 천사여, 안녕. 로테여, 안녕. 3월 15일. 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가 없다네. 제기랄. 이 불쾌함을 어디서 보상받겠나. 모두가 자네들의 책임이야. 모두 달려들어 나를 내몰아 이처럼 마음에도 없는 지위로 앉게 하고 괴롭힌 것은 자네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할 말은 없는 거야. 그건 이번에도 내 신경과민 때문이란 말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연대기 필자가 하듯 간단히 하나의 얘기로 꾸며 들려주도록 하지. 폰씨 백작이 나를 좋아해서 특별히 보아준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자네에게도 여러 번 알려준 대로야. 어제는 점심에 초대를 받았지. 그런데 하필이면 저녁에 백작댁에서 신분 높은 사람들만 모이는 파티가 열릴 예정이었어. 그러나 나는 그런 사실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지. 나 같은 하급 관리가 그 모임에 끼어들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던 거야. 뭐 그건 아무래도 좋아. 나는 백작을 상대해서 식사를 마치고 식후에는 커다란 홀을 거닐면서 그곳에 온 비대령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러는 동안에 파티 시간이 박두해 온 거야. 그때까지 물론 나는 무엇이 있는지도 통 몰랐었지. 그러나 거기에 새침대기로 유명한 폰 S 부인이 남편과 같이 갓 부화한 오리새끼 같은 딸을 데리고 들어왔어. 아가씨는 가슴이 납작해서 코르셋으로 가슴을 죄었더군. 지나는 길에 보니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거만스런 눈초리와 코를 지니고 있더군. 난 정말 이런 치들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물러갈 생각으로 백작의 쓸데없는 말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 그런데 거기에 잘 아는 폰 B양이 나타난 거야. 나도 이 사람을 만나면 다소 기분이 개이기 때문에 발길을 멈추고 그녀가 앉은 의자 뒤에 서 있었지. 잠시 후에 한 일이지만 아무래도 그녀는 나와 얘기하는 것이 전보다 거북하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가 보였어. 이상하다고 생각되었지. 이 아가씨도 다른 치들과 같은 족속인가 생각하니 화가 치밀더군. 돌아갈까 싶었지만 이쪽에서 묘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나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설마 하는 기분도 있었으므로 한마디라도 내 기분에 꼭 들어맞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지. 어쨌든 그러는 동안에 손님은 점점 많이 모여들었어. 프란츠 1세의 대관식 때의 의상을 입은 F남작. 여기서는 직업상 폰을 붙여서 부르고 있는 궁중 고문관 R씨와 귀가 먹은 그의 부인. 그리고 고대 프랑크 의상의 뚫어진 구멍을
최신 유행의 헝겊 조각을 내서 꿰맨 너절한 옷차림의 제의도 왔더군. 그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어. 나는 몇몇 아는 사람과 얘기를 나눴는데 왜 그런지 모두 말수가 적었어. 그래서 나는 비양에게만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어. 그러자 부인들이 홀 한 구석에서 소곤소곤 얘기를 주고받았고 이윽고 그 소곤거림이 남자들 사이에도 퍼졌지. 그리고 폰 S부인이 백작에게 얘기해서 마침내 백작이 내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나를 창가로 데려갔어. 자네도 알고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좀 묘한 습관이 있어. 손님들은 자네가 이 자리에 낀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야. 난 별로 그런 것도 아니지만. 난 끝까지 얘기할 틈을 주지 않고 각하, 거듭 사과드립니다. 정말 눈치도 없이 있었군요. 각하는 이 신뢰를 용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좀 더 빨리 물러갈 생각이었으나 어쩌다가 이렇게 오래 있게 되었군요.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인사를 했네. 백작은 내 손을 잡았는데 그것으로 그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지. 그래서 나는 이 점잖은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빠져나와 한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애밀한 곳으로 달려갔네. 그곳 언덕에 올라 침몰하는 태양을 바라보며 호메로스를 펼치고 오디세우스가 훌륭한 목자한테 환대를 받는 멋진 시구를 읽었네. 모두가 멋졌어. 저녁 때 식사를 하러 단골 식당에 갔더니 구석진 곳에서 두세 사람이 남아 주사위 놀이를 하고 있더군. 테이블 클로스는 벌써 접혀져 있었지. 그때 정직한 아데린이 다가와 모자를 벗고 내 얼굴을 보면서 작은 소리로 말하는 거야. 기분 나쁜 일이 있었다며? 내가? 백작이 당신을 쫓아냈다던데? 파티 따위는 난 질색이야. 밖으로 나오게 돼서 오히려 기뻤지. 그래, 당신이 그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야. 모두 그런 소문을 떠버리고 있는데 정말 괘씸하다고 생각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난 비로소 화가 났네. 식사를 하러 왔을 때 나를 흘끔흘끔 보던 자들이 그래서 나를 바라본 것이로구나 생각하니 온몸의 피가 머리끝까지 솟구치는 것 같았어. 그것뿐이었다면 또 몰라. 난 오늘은 어디로 가든 슬픈 일뿐이야. 전부터 나를 시기하던 자들이 개가를 올리는 소리가 들리더군. 머리가 약간 좋은 것을 코에 걸고 재주만 있으면 전통 따위는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녀석의 말로는 바로 이런 거야 하고 욕지거리를 늘어놓는 소리를 들으니 가슴에 칼을 꽂고 싶은 심정이었어. 물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멋대로 하라고들 그러지. 그러나 자기들의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서 남을 헐뜯는 비열한 인간들의 말을 듣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서보라지. 그 짓거림 속에 아무 근거도 없다면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3월 16일. 모든 것이 나를 화나게 하네. 오늘 가로수길에서 비양을 만났었지. 나는 참을 수 없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고 좀 떨어진 곳으로 데리고 가 요전에 그녀의 태도에 대한 내 불만들을 털어놓았다네. 어머, 베르테르 씨. 그녀는 서운하다는 듯 말했네. 제 마음을 아실 텐데 그때의 일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다니요. 전 홀에 한 걸음 들어선 순간부터 당신 때문에 무척 마음이 아팠어요. 모두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당신께 그걸 말씀드릴까도 생각했었죠. 폰 S부인이나 T부인은 당신과 동석한다면 차라리 남편과 함께 돌아가겠노라고 했어요. 백작도 그 사람들의 기분을 건드리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그 정도의 일은 다 알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그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소동이라니? 나는 일단 시침을 떼보이긴 했으나 어제 아데린이 한 말이 이 순간 끓는 물처럼 내 혈관 속을 치달렸던 거야. 이제까지만 해도 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그녀는 두 눈에 눈물을 머금고 말했어. 이 착한 여인은. 난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녀의 발밑에 몸을 내던질 정도까지 되었지. 말해주세요. 하고 난 외쳤어.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 그녀는 그 눈물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 아시겠죠, 우리 숙모님을. 하고 그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어. 그때 숙모님이 와 계셨는데 어떤 눈초리로 절 보셨는지 아세요, 베르테르 씨? 전 어제 저녁 밤새도록 잔소리를 들었고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당신과 교제한 일 때문에 설교를 들었어요. 숙모가 당신을 나쁘게 말하는 걸 난 잠자코 듣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변호할 수도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나는 칼로 가슴을 찔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네. 차라리 그런 말을 나한테 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그녀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소문이 나돌 것이라든가 일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승리의 함성을 올릴 것이라는 것까지 덧붙여 말하는 것이었어. 남에 대한 나의 오만이나 경멸은 이전부터 비난받아왔지. 그들은 내가 당했다는 생각으로 모두 고소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어. 이런 것들을 그녀의 진심 어린 말로 듣게 되다니. 비렐름, 완전히 얻어맞았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파. 차라리 그 누가 나를 정면으로 맞대놓고 비난했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난 상대편 배를 칼로 푹 찔러버릴 수 있었을 텐데. 비를 보면 내 마음도 어느 정도 가라앉겠지. 사실 나는 비수를 움켜잡고 몇 번이나 이 괴로운 가슴을 편하게 하려 애썼는지 몰라. 훌륭한 말은 추격을 받게 되면 호흡을 편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혈관을 물어뜯는다고 하더군. 나도 가끔 그런 생각이 나네. 혈관을 절개해서 이 몸에 영원한 자유를 주고 싶네. 3월 24일. 난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제발 수리되었으면 좋겠네. 애초에 자네의 허락을 얻지 않은 건 미안하지만 어차피 난 이곳에 있을 수는 없어. 게다가 자네들이 기필코 내 사직을 만류하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 제발 우리 어머니에게 잘 말씀드려주게. 난 자신의 몸조차 주체하지 못하는 인간이므로 어머니를 돌봐드리지 못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겠지. 물론 어머니는 슬퍼하실 거야. 아들이 이제야말로 추밀 고문관이나 공사의 자리를 향해 첫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름다운 코스가 갑자기 중단되고 망아지가 전에 살던 마국간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으니 자네들이 좋도록 해주기 바라네. 물론 이러면 유임이 될 수 있을 텐데 저러면 유임될 수 있을 거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어쨌든 나는 그만두겠어. 내가 지금부터 찾아가는 이는 당지에 사는 어떤 공작인데 이 사람은 나와 마음이 맞는지 내 의도를 듣더니 자기의 영지로 와서 그곳의 아름다운 봄을 함께 지내자는 거야.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게 해준다고 약속했지. 우리는 어느 정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사이이므로 일이 어떻게 되든 그의 뒤를 따라가 볼 생각이네. 4월 19일. 추신. 두 통의 편지 고맙게 잘 받았네.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동봉한 지난달 24일자 편지를 그곳에 붙이지 않고 놔뒀기 때문에 회답이 늦었던 거야. 어머니가 장관에게 부탁해서 내 계획을 방해하시지 않을까 염려돼서 그랬어. 그러나 이젠 괜찮아. 허가가 나왔으니까. 궁정에서는 이 허가를 내리는 것이 무척 내키지 않았던 모양인데 장관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네. 이런 일을 자네가 알면 또 새로 되풀이될 근심거리를 제공할 뿐이지만 황태자한테서는 퇴직 전별금으로 25두카텐이 하사되었네. 그것에 곁들인 황태자의 말씀에는 나도 감격해서 울고 말았지.
전날 내가 편지로 어머니에게 부탁드린 돈은 이것으로 필요하지 않게 되었어. 5월 5일. 내일 이곳을 떠나네. 내가 태어난 그리운 고향이 여기서 불과 6마일 떨어진 곳에 있으니 오래간만에 그곳에 들려서 그 옛날에 행복하고 즐거웠던 날이라도 추억해보겠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지금의 그 견딜 수 없는 작은 고을에 은퇴하기 위해서 떠났던 바로 그 성문이 있을 테니 그 문이라도 지나가 볼 작정이네. 그럼 잘 있게, 비렐름. 난 도중에 또 소식 전하겠네. 5월 9일. 성지 순례자와 같은 경건한 심정으로 고향에 돌아왔네. 정말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감정에 사로잡혔었어. 고향에서 15분쯤 떨어진 거리에 S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커다란 보리수나무가 서 있더군. 나는 그곳에서 마차를 내리고 마차는 앞서 가라고 했어. 걸으면서 마음껏 추억을 떠올리며 그것을 되새겨보려고 생각했던 거야. 우선 나는 보리수 아래에 서보았네. 그 옛날 어렸을 때는 여기가 산보의 목표이자 그 한계이기도 했지. 많이 달라졌더군. 그 시절에는 행복했었고 그 순진한 마음은 미지의 세계를 동경했었지. 나는 그때 내가 그토록 갈망한 그 넓은 미지의 세계에서 가슴 넉넉히 채워주는 마음의 양식과 쾌락을 기대했었던 것이라네. 그런데 지금 나는 그 넓은 세계에서 이곳으로 돌아왔어. 비렐름, 희망이란 희망은 모두 무너지고 계획이란 계획은 전부 깨어졌네. 그 옛날 수많은 소망을 고백했던 산들도 저 앞에 가로 누워있네. 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저 산 너머를 그리워하고 멀리 아득하게 눈에 비치는 숲이나 골짜기에 내 마음을 녹아들게 하였던가.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면 이 멋진 장소를 떠나기가 싫어서 몹시 괴로워했었네. 거리 근처에 당도하자 나는 예전에 본 적이 있는 정자를 보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했네. 새로운 것은 마음에 안 들어. 그 외에도 덧붙여서 변경된 것은 모두 불쾌하게 느껴졌어. 문을 들어선 즉시 곧 예전의 자기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 너무 자세하겐 쓰지 않기로 하지. 나에겐 아무리 재미있더라도 그것을 읽는 자네는 지루할 테니까. 숙소는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낡은 집 옆에 광장에 면한 여관으로 정할 생각이었네. 지나던 길에 저 고지식한 늙은 부인이 어린 우리들을 가두어 두었던 학교의 교실이 잡화점으로 변한 걸 알았지. 그 감방 속에서 우리가 참아야 했던 불안, 눈물, 답답한 감정, 섭섭함 따위가 생각나더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이 끌리지 않는 거라고는 없었어. 예루살렘의 순례자라도 이만큼 많은 종교적 추억의 장소와 만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이토록 깊은 감동은 맛보지 못할 걸세. 쓸 것은 태산 같지만 단 한 가지만 쓰지. 강가에 있는 저택 근처까지 가보았네. 여기도 나의 산책길이었어. 납작한 돌을 강물에 던져서 가능한 한 여러 번 물결을 스치고 나가도록 장난하면서 놀던 장소야. 옛날 생각이 불현듯 떠오르더군. 난 곧잘 여기 서서 강물의 흐름을 바라보고 이상한 예감으로 물 아래로 눈길을 주면서 이 물이 흘러가 닿는 곳은 어디일까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곤 했었지. 물론 그 상상은 금세 바닥이 났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그 앞을 생각하면 마침내 눈으로 볼 수 없는 머나먼 곳을 마음에 그리고는 넋을 잃었던 거야. 그렇지 않은가? 우리들의 훌륭한 조상들은 저토록 좁은 지식밖에 갖지 않고도 행복하게 지냈던 거야. 그 감정이나 문학도 모두 순수했었지. 오디세우스가 헤아릴 길 없이 넓은 바다, 끝없는 대지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참으로 인간적이고 절실한 신비스런 말이었던 거야. 오늘날 내가 초등학교 아동과 더불어 지구는 둥글다고 되풀이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사람이 이 위에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약간의 땅덩이가 있으면 족하고 그 밑에 잠들기 위해서도 조금만 있으면 좋게. 난 지금 공작의 사냥터 별장에 와 있네. 공작은 정직하고 단순한 인품이라 부담 없이 함께 지낼 수 있을 것 같네. 다만 이상한 사람들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데 나쁜 사람들 같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성실한 사람들로도 보이지 않는군. 때로는 정직하게도 보이지만 역시 신용할 순 없는 사람들이야. 또 하나 아쉬운 것은 공작이 남한테 듣거나 책에서 읽은 얘기를 가끔 타인에게서 빌어온 것 같은 입장에서 얘기하는 일이야. 게다가 공작은 나의 심정보다도 내 이지나 재능 쪽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 그러나 나의 이 심정이야말로 유일한 자랑이고 모든 힘, 모든 행복, 그리고 모든 재난의 근원이 아닌가. 내가 아는 지식 따위는 누구든지 알고 있는 것이야. 나의 심정, 이것만이 내가 가진 유일의 것이지. 5월 25일. 실은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어서 실현될 때까지는 자네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셈이었네. 그러나 그것에 실패했으니 말해도 좋겠지. 전쟁에 나갈 생각이었다네. 벌써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고 공작을 따라 이곳에 온 것도 그 일 때문이었지. 공작은 모 부대에 근무하는 장군이야. 산보할 때 나는 그 계획을 털어놓았는데 받아들이질 않았어. 만약 내가 그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이유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 나의 종군 지원은 들뜬 생각이라기보다 차라리 정렬이었을 거야. 6월 11일. 자네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네. 여기 있은들 아무것도 안 돼. 권태스러워. 공작은 정말 잘해주지만 난 안정할 수가 없어. 결국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네. 공작은 이지의 사람인데 그것도 지극히 평범한 이지의 사람이지. 공작과의 교제는 잘 쓰여진 책을 읽는 것보다도 내게는 재미가 없네.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더 있겠지만 그 후에는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떠나겠네. 여기 있으면서 한 일 가운데 제일 좋았던 것은 그림을 그린 일이지. 공작은 예술을 알고 있어. 만약에 학자 티를 내지 않고 상투적인 수로에 침범당하지 않았다면 좀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되었으련만. 모처럼 정성을 다해서 자연이나 예술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데 틀에 박힌 수로로 위태위태한 의견을 토론하고 어때 이것으로 다 됐지 하는 표정을 지으면 정말 맥이 빠지고 말지. 6월 16일. 그렇다네. 나는 다만 한 사람의 나그네에 불과하다. 이 세상의 순례자인 것이다. 그러나 자네들도 과연 그 이상의 것일까? 6월 18일.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데 자네한테만 살짝 얘기해주지. 앞으로 2주일 동안은 여기 있어야겠지만 그러고 나면 모 광산으로 떠날 생각이야. 그러나 고백하면 이것도 구실에 지나지 않아.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아. 난 조금이라도 로테 가까이 가고 싶다네. 문제는 그거야. 나는 자신의 마음을 비웃으면서 그러고도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하고 있지. 7월 29일.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녀의 남편이었다면. 나를 만드신 신이여. 당신이 만약 이 은혜를 내게 베푸셨다면 나의 전 생에는 끊임없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나는 투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눈물을, 이 헛된 소원을 용서해 주소서. 그녀가 나의 아내,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로테를 이 팔로 안을 수만 있다면. 비렐름, 알베르트가 그 가녀린 여인의 몸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몸이 떨리네. 그러나 이런 말을 해도 좋을까?
나쁠 턱이 없지. 비렐름, 로테는 나와 함께 사는 쪽이 훨씬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네. 알베르트는 로테의 마음속 소망을 만족시켜줄 인간이 아니야. 감수성에 어떤 결함이 있지. 어떤 결함. 이 말은 자네가 좋을 대로 해석해주게. 나와 로테가 감흥이 일치하는 재미있는 책을 보고도 알베르트의 마음은 공명하거나 감동하는 일이 없어. 우리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소리 지르고 싶은 충동을 수없이 느끼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그럼에도 알베르트는 진심으로 로테를 사랑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랑이라면 어떠한 보상을 받아도 좋은 거야. 반갑지 않은 손님이 회방을 놓았어. 나의 눈물은 이제 말라버리고 지금은 넋도 잃어버렸네. 그럼 안녕, 비렐름. 8월 4일. 나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닐세. 사람은 누구나 희망에 속고 기대에 배반당하기 마련이지. 보리수 아래에 그 선량한 부인을 찾아갔지. 맨 위에 남자아이가 기뻐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내게로 달려오는 바람에 그 부인도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어. 입을 열자마자 아주 침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 도련님, 우리 한스가 죽어버렸어요. 한스란 맨 밑에 사내 아이지. 난 말이 나오질 않았어. 주인도 스위스에서 돌아왔지만 빈손이었습니다. 도중에서 열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친절한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거지 노릇을 하며 돌아올 뻔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나는 아이들에게 얼마씩 주었네. 사과를 몇 개 주면서 굳이 가져가라고 하더군. 그것을 받아들고 이 슬픈 추억의 장소를 떠나왔네. (8월 21일) 손바닥을 뒤집듯 내 마음도 대번에 변했네. 때로는 생활이 기쁜 빛깔을 띨 적도 있지만 그것도 순간적인 일에 지나지 않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 보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아. 나는 만약 알베르트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나는, 그리고 로테는 하고 생각하며 그 환상을 뒤쫓아가지만 심연 앞에 이르러서는 몸서리를 치는 동시에 뒤로 물러서고만 해. 마차를 타고 성문을 나와서 처음으로 로테를 댄스에 데리고 갈 때 지나간 길을 걸었네. 많이 변했더군. 모두가 변하고 말았어. 모든 것이 과거일 뿐이야. 예전의 모습은 간 곳이 없고 예전 감정에 맥박도 없어. 지난날 번영을 누리던 영주는 온갖 사치를 다해서 이 성을 쌓고 죽을 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기도하며 물려주었지만 그 성은 지금 불타버리고 볼 것이 없네. 이 자리에 그 성주의 망령이 돌아와 봤다면 그의 기분도 나와 같지 않을까? (9월 3일) 나만 홀로 이렇게 로테를 간절히 마음으로 사랑하고 로테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네. 이해하지도 않고 소유하고 있지도 않아. 그런데 어떻게 나 이외의 인간이 로테를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할 권리가 있는가? 가끔 나는 이것을 알 수 없네. (9월 4일) 역시 그런 것일까? 계절이 가을로 접어드는 데 따라서 마음과 신변에도 가을빛이 짙어만 가네. 내 마음의 나뭇잎은 누렇게 물들고 주위의 나무들도 낙엽이 지고 있네. 내가 여기로 온 지 얼마 안 되어 어떤 농부의 일을 쓴 걸 기억하겠지. 이번에 또 바라임에 와서 그 사내의 소식을 물어봤으나 주인집을 쫓겨났다고만 할 뿐 아무도 그 이상 자세한 얘기는 들려주지 않아. 어제 다른 마을로 가는 길에 우연히 그와 마주쳤기 때문에 말을 걸었더니 지난 사정을 대강 말해주더군. 나는 2중 3중으로 감동을 했네.
그의 말을 재탕하면 자네도 쉽사리 알아들으리라 생각하네. 하나 그런 짓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를 괴롭히고 탄식하게 하는 것을 왜 이 가슴에만 묻어두지 않는 것일까? 왜 자네까지 슬프게 만드는 것일까? 왜 나는 언제나 자네에게 나를 동정하고 꾸짖을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일까? 어떻든 좋아. 이것도 나의 운명일 테니까. 내 물음에 대답하는 그 사내의 모습은 슬프고 가라앉는 것이지만 뭔가 망설이는 빛도 없진 않았네. 그러나 갑자기 자신으로 돌아가서 나를 알아본 듯이 행동하며 전보다 솔직히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자신의 불행을 탄식하더군. 그 말 한마디를 직접 자네에게 들려주었으면 싶었네. 여주인에 대한 사랑이 날이 갈수록 강해져서 끝내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그의 말에 의하면 자기의 머리를 어디다 두어야 할지도 모르게 되었다는 거야. 그는 추억을 즐겁게 맛보듯 하나하나 씹어가면서 고백했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조차 잘 수 없게 되었으며 마침내 목까지 막혀서 해선 안 될 일을 하거나 부탁받은 일을 잊어버리거나 했다네. 어느 날 주인 여자가 2층 방에 있는 것을 알고 꼭 무엇에 홀린 것처럼 몰래 들어갔다는 거야. 차라리 인력에 끌리듯 끌렸다는 표현이 옳겠지. 여주인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힘으로라도 소원을 성취할 생각이었지. 자기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자신도 모른다는 거야. 여주인에 대해서는 언제나 성실한 생각을 품고 있었고 언젠가는 그녀의 남편이 되어 함께 지낸다는 소원만 간절했는데 하느님도 이것만은 알아주실 것이라고 했어. 잠시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묘하게 말이 막혀버리더군. 할 말은 많은데 아무래도 그것을 입 밖에 낼 용기가 없는 듯했어. 그래도 부끄러운 듯이 고백한 바에 의하면 여주인 쪽에서도 그를 향해 다소는 마음에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상당히 가깝게 접근하는 것도 허락했던 모양이야. 두세 번이나 머뭇거리면서 말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건 그 여자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며 자기는 지금도 예전과 다름없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까지 말한 얘기를 전혀 입 밖에 낸 일이 없는데 다만 자기가 어리석고 우둔한 자라고 여기면서 뜻밖에도 내게만 고백한다고 열심히 변명을 되풀이했어. 자, 여기서 다시 나의 영원한 상투적인 노래가 시작되는데 그 사내의 모습, 지금도 내 심중에 있는 그 사내의 모습을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군. 만약 내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자네에게 말할 수 없다면 내가 얼마나 그 사내의 운명을 동정하고 있는지, 동정하지 않을 수 없는지를 자네도 알아주리라 생각하네. 하기야 자네도 내 운명을 알고 있고 나라는 인간을 알고 있으므로 내가 불행한 사람들에게 끌리는 이유, 특히 이 불행한 사나이에게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 것일세. 편지를 다시 읽어보고 한 일인데 나는 얘기의 결말을 쓰는 걸 잊고 있었군. 그러나 쉽사리 상상이 되겠지. 여주인이 반항하는데 거기에 여자의 동생 되는 사람이 뛰어들었대. 이 동생이란 자는 전부터 이 머슴이 미워서 쫓아내고 싶어 했지. 그 이유는 만약 누이가 새로 결혼할 경우 자기 자식들에게 굴러들어오게 될 유산이 무효가 되니까. 누이에겐 아이가 없으므로 이대로 나간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이 동생이란 작자가 그 사내를 당장 쫓아내고 일을 크게 만들어버린 거야. 가령 여주인에게 그럴 의사가 있더라도 두 번 다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한 거지. 지금은 다른 남자가 고용되었으나 소문에 의하면 이 머슴 때문에 동생과 다투고 말았다는 거야. 아무래도 이 남자와 여주인이 결혼할 건 확실한데 그런 일이 생기면 자기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군. 내가 말한 것에 과장은 없네. 미화한 것도 없지. 차라리 너무 소극적으로 썼다고 하는 편이 옳겠지. 내가 흔해 빠진 도덕적인 상투어를 썼기 때문에 얘기가 조잡해진 것도 같네. 나는 이 사랑과 성실, 정열이
결코 시적인 창작이 아니라고 생각하네. 그것은 우리가 무식하고 거칠다고 말하는 계급의 사람들 속에 극히 순수하게 살아있네. 우리들 교양인은 실은 교양에 의해서 망가진 인간이지만 이 얘기를 진지하게 읽어주기 바라네. 이 얘기를 썼기 때문에 오늘은 마음이 평온하군. 내 기분이 여느 때처럼 술렁대지 않았다는 것은 필적만 봐도 알겠지. 그럼 읽어주게. 그리고 이것이 자네 친구의 신상 얘기라는 것도 생각해주게. 그렇지. 나 역시 이대로야. 그리고 이것대로 될 것이야. 그러나 나는 이 불쌍하고 불행한 사내만큼도 용기가 없어. 꿋꿋하지도 못해. 자신을 이 남자와 비교할 용기조차 없을 정도야. 9월 5일. 로테는 사업관계로 시골에 가 있는 남편에게 짧은 편지를 썼는데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 그리운 당신, 제발 빨리 돌아와 주세요. 끝없는 기쁨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마침 한 친구가 찾아와서 주인 양반은 사정이 있으셔서 그리 빨리는 돌아오지 못하실 겁니다. 하는 소식을 전했대. 그래서 편지는 발송되지 않은 채 저녁 때 내 눈에도 띄었지. 난 그것을 읽고 미소 지었네. 왜 웃느냐고 묻더군. 상상력이란 정말 신이 주신 거로군요. 순간적으로 나는 이 편지가 나에게 보낸 것이라고 혼자서 단정했습니다. 하고 외쳤지. 로테는 말을 뚝 끊었는데 아마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야. 나도 입을 다물고 말았네. 9월 6일. 가까스로 푸른색 연미복을 벗기로 결심했네. 이 옷은 로테와 처음으로 춤출 때 입은 것인데 이젠 낡아서 다 떨어졌어. 그래서 먼저 것과 똑같은 것을 새로 맞췄지. 깃도 소매도 같은 모양이고 노란 조끼와 바지도 같아. 그러나 전과 같은 느낌은 안 드는군. 까닭은 모르겠지만 입다 보면 마음에 들 때도 오겠지. 9월 12일. 로테는 알베르트를 맞으러 갔기 때문에 2, 3일 동안 집을 비웠었네. 오늘 로테의 방에 가니 저쪽에서 나를 맞아주더군. 기뻐서 그 손에 키스를 했지. 거울 있는 데서 카나리아가 한 마리 날아와선 로테의 어깨에 앉았어. 그녀는 새로운 친구예요. 하면서 새를 자기 손 위로 부르더군. 이건 작은 아이들이 선물로 가져왔어요. 보세요. 귀엽죠? 길이 잘 들었기 때문에 빵을 주면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아주 잘 쪼아 먹어요. 키스도 하는 거려. 로테가 입을 내밀자 카나리아는 아주 귀엽게 부리로 아름다운 입술에 키스를 했지. 마치 사랑을 받는 행복을 알기나 하듯이. 당신에게도 키스해드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로테는 새를 나에게 넘겼어. 그 작은 부리는 로테의 입술을 떠나 내 입으로 옮겨졌어. 부리의 감촉은 애정이 깃든 향락의 숨결, 예감과도 같았네. 내가 말했어. 이 키스는 욕망을 깃들이고 있군요. 뭔가 먹고 싶은 모양이에요. 그러므로 그저 귀여워해 주는 것만으론 불만인 것 같아요. 내 입에서 모이도 먹는 거려. 하고 로텐 말했어. 그러면서 입술에 빵 부스러기를 약간 물고 새에게 내밀었지. 그 입술에는 순진하고 동정에 넘치는 애정이 끝없는 기쁨으로 넘치듯이 흐르고 있었네. 나는 얼굴을 돌렸어. 그런 일을 해주길 바라지 않아. 그런 천사와 같은 순진함과 행복한 표현으로 내 상상력에 자극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미한 인생의 잠속에 있는 나를 유혹하여 깨우지 말기를 바래. 하지만 그것도 좋지 않은가. 로테는 그만큼 나를 신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9월 15일. 비렐름, 미칠 것 같네. 이 세상에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는 귀중한 것에 전혀 무감각한 인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을 기억하겠지. 내가 로테와 함께 찾아간 적이 있는 저 성 누구의 성실한 목사를 찾아갔을 때 로테와 내가 그 그늘에 앉았던 멋진 호두나무를, 언제나 내 기분을 끝없는 행복으로 채워주던 나무지. 그 나무가 있기에 목사관이 그립게 느껴지기도 했고 멋진 가지와 시원하던 그늘은 예전에 그 나무를 심은 존경할 만한 목사까지 생각나게 했네. 학교 선생님은 자기 할아버지한테 들었다는 그 목사의 이름을 가끔 얘기했는데 무척 훌륭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야. 그 나무 그늘에 서면 난 언제나 그분 생각에 근엄해지네. 알겠나? 그 나무가 어제 베어지고 말았어. 선생님께 그 얘기를 했더니 눈물을 흘리시더군. 나도 그것이 베어졌단 말을 듣곤 미칠 것 같았네. 최초에 도끼로 찍은 놈을 죽이고 싶어. 만일 우리 집 정원에 그런 나무가 두세 그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늙어서 말라 죽었다면 나는 슬퍼서 병이라도 났을 거야. 그런 내가 지금은 방관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야. 그런데 오직 하나 통쾌한 일이 있네. 인심이란 묘한 것이더군. 마을 전체가 이 일에 대해서 화를 낸 거야. 목사 부인이 그 나무를 자르게 함으로써 마을에 얼마나 분노의 씨앗을 뿌렸는지 몰라. 그것을 그녀는 버터나 달걀, 그 밖의 물건들을 기부받을 때 알아차리게 될 거야. 왜냐하면 이 새로 부임한 목사의 부인이 이번 사건의 장본인이기 때문이지. 전번에 그 목사는 벌써 돌아가셨다네. 새로 온 목사의 부인은 비쩍 마른 병색이 짙은 여인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연히 세상 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성서 연구에 열중하고 있으며 최근에 유행되는 기독교의 도덕적, 비판적 개혁 따위에 열을 올리고 라바테르의 광신을 코웃음치고 있지. 건강이 몹시 나쁘기 때문에 하느님의 땅에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거야. 이러한 인간이니까 저 호두나무도 베어버릴 수 있었을 거야.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낙엽으로 뜰이 지저분해진다. 해가 잘 안 든다. 열매가 익으면 아이들이 돌을 던진다. 그런 것이 신경에 걸려서 케니코트나 젬레르, 미하엘리스를 비교 연구하는 심각한 명상이 방해된다는 거였어. 마을 사람들, 특히 노인들이 화내는 것을 보고 나는 당신들은 왜 가만히 있었나요? 이 고장에선 촌장이 하고 싶다면 우리로선 달리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하고 그들은 대답했네. 그런데 유쾌한 일이 하나 생겼다네. 촌장과 목사는 나무 판돈을 양분하기로 합의를 보았다네. 목사는 인색하기 이를 데 없고 조금의 양보심도 없는 마누라의 변덕스러운 신경질을 이용하여 이득을 좀 볼까 했던 거지. 그런데 이 말을 전해들은 관리소에서는 나무값을 납입하라는 통고를 내리게 된 걸세. 목사관의 대지 중에서 그 나무가 서 있던 땅은 아직도 관리소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던 때문이라네. 결국 그 나무는 경매에 붙여지고 만 것이지. 어쨌든 호두나무는 쓰러져 있네. 아, 내가 영주였다면. 목사 부인이며 촌장이며 관리소를 모조리. 그렇네. 만일 영주라면 영내의 나무 같은 것에는 신경을 쓰고 있을 리가 없겠지. 10월 10일. 로테의 검은 눈동자를 바라보기만 해도 난 그것으로 행복해지네. 그런데 나를 언짢게 하는 것은 알베르트가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일일세. 만일 나라면 그러하리라. 믿었던 만큼은 말일세. 나는 이따위 줄표를 긋고 싶진 않지만 이런 경우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서일세. 게다가 나에게는 이것으로 충분하리라 생각되거든.
10월 12일. 오시안이 내 마음속에서 호메로스를 몰아내었네. 이 위대한 시인이 나를 이끌고 들어가는 세계는 정말이지 기막힌 세계일세. 나는 피어나는 안개에 쌓여 어스름한 달빛 속에 조상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비바람에 시달리며 광야를 방황한다네. 줄지어 선 산들의 저 너머에서 골짜기의 요란스런 시냇물 소리와 함께 끊어질 듯 희미한 영혼의 신음소리가 동굴 속에서 들려오네. 그와 더불어 소녀의 애끓는 탄식 소리도 들려오네. 싸움터에서 숭고하게 쓰러진 연인의 무덤, 이끼 낀 풀이 무성한 네 개의 묘석가에 숨이 끊어질 듯 들리는 그녀의 통곡 소리. 넓은 광야에서 조상들의 발자취를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그들의 묘석을 찾아 슬퍼하며 거세게 출렁이는 바다 저 너머로 스며드는 저녁별을 바라보는 저 방랑하는 백발의 시인을 찾아볼 수 있네. 그 시인의 가슴속에는 지나간 시절이 또다시 생생하게 되살아나네. 용사들의 고난의 길을 축복해 주듯이 별빛이 따뜻하게 비치고 개가를 부르고 돌아오는 화환으로 장식된 배에 달빛이 녹아내리던 그 예시절이 말일세. 노인의 이마 위엔 깊은 고뇌의 자국이 새겨져 있네. 최후에 혼자 남은 이 영웅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방황하는 망령들을 눈앞에 그려보자 벅찬 기쁨이 새로이 타올랐네. 그는 차디찬 대지와 바람에 흔들리는 풀숲을 내려다보며 외치고 있다네. 아름다웠던 날에 나를 아는 나그네들은 내게로 와 물으리라. 그 명창 핑갈의 그 뛰어난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고. 나그네들은 내 무덤을 밟고 지나가서 나를 찾아 헛되이 이 지상을 헤매어 다니리라. 친구여, 나도 숭고한 무사처럼 칼을 빼어들고 서서히 숨이 멈춰지는 단발마의 고통으로 시달리는 나의 영주를 단번에 해방시켜주고 싶네. 그리하여 그 해방된 반신의 뒤를 따라 내 영혼을 보내고 싶다네. (10월 19일) 이 공허. 이 가슴 속에서 느끼는 무서운 공허. 나는 때때로 생각한다네. 단 한 번만이라도 그녀를 이 가슴에 안을 수가 있다면 이 모든 공허는 완전히 메꾸어질 텐데 하고 말일세. (10월 26일) 그렇네 친구여. 난 확실히 느낄 수 있네. 한 인간의 존재 따위는 대수로운 것이 아닐세. 조금도 대수롭지 않은 거라네. 로테의 집으로 그녀의 여자친구 한 사람이 찾아왔었네. 나는 그 옆방으로 책 한 권을 들고 갔었지만 책 읽기가 시들해져 무엇인가 써보려고 펜을 들었었네. 두 사람의 나지막한 소리가 들렸네. 아무개가 결혼을 한다느니, 아무개가 병이 들었는데 심각한 것이라느니 하는 따위에 하잘것없는 마을의 소식들이었지. 그녀는 메마른 기침을 하고 얼굴에는 뼈가 드러날 지경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까무러치기도 한답니다. 거의 절망 상태인 모양이에요. 하고 친구가 말했네. 앤씨도 많이 아프시다면서요? 로테도 말했네. 그분은 부종이 심한가 봐요. 하고 상대방은 말했지. 나의 상상력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여 이 가엾은 사람들의 병상을 머릿속에 그렸네. 나는 그들의 모습을 실제 그대로 본 것 같았네. 그들은 얼마나 삶을 등지기를 싫어하고 있었는가. 비렐름이여. 그런데 이 여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세.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투로 말일세.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네. 로테의 옷이라든지 알베르트의 서류,
그리고 생각했지. 자, 생각해봐. 이 집에 있어서 대체 넌 무엇인가? 두 사람 모두 너의 친구이고 너를 존경하고 있어. 넌 때때로 그들에게 기쁨을 주지. 그리하여 내 마음에는 그들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지. 그러나 내가 그들 곁을 떠나버린다고 할 때 그들은 자네를 잃음으로 인해서 운명 속에 생겨나는 공허감을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을. 아, 인간은 이토록 덧없는 것이라네. 자신의 존재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곳, 또한 자신의 존재를 진실하게 인상짓는 유일한 장소일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추억이나 영혼 속에서조차도 인간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소멸하여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그것도 곧 순식간에. 10월 27일. 인간들이 이토록 냉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나는 이따금 가슴을 찢어버리고 머리통을 부숴버리고 싶어지네. 사랑도 기쁨도 우정도 즐거움도 내가 남들에게 가져다 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보여주질 않네. 그리고 온 마음을 다 바쳐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 해도 내 눈앞에 그림자처럼 차갑게 서 있는 인간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네. 10월 27일 저녁. 내가 할 일은 이처럼 많으나 그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네. 아무리 할 일이 많더라도 그녀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료해진다네. (10월 30일) 난 이미 수백 번 그녀의 목을 끌어안으려 했었네. 이렇게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는데 껴안을 수가 없다니. 이 고통스러운 심정은 신만이 알고 계실 걸세. 껴안는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충동일세. 아이들은 마음에 드는 것이 눈에 띄면 붙잡으려 하지 않는가. 그런데 나는 11월 3일. 진실로 말하노니 때때로 나는 다시는 눈뜨지 않게 되길 바라면서, 아니 번번이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서 잠자리에 드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뜨고 태양을 또다시 보게 되면 비참한 심정이 된다네. 차라리 모든 것을 기후 탓으로 돌린다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 또는 실패한 계획에다 돌릴 수 있다면 이 치밀어 오르는 울분에 견딜 수 없는 멍해가 절반은 줄어들 수 있으련만. 그러나 슬프게도 이 모든 죄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느끼고 있으니, 아니, 이건 죄라고는 할 수 없지. 전에 모든 행복의 원천이 내 마음속에 깃들고 있었던 것처럼 모든 불행의 원천이 내 마음속에 숨어 있음이 사실이네. 일찍이 충만한 감격 속에 떠돌아다니면서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천국이 뒤따르던 그 무렵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를 수 없으련만, 그 무렵의 나는 온 세계를 애정에 넘쳐 부둥켜 안을 수 있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 마음이 죽어 없어져 버렸네. 이제 내 마음에는 어떤 감동도 흘러나오지 않는 걸세. 더 이상 속 시원한 눈물이 나의 감각을 위로해 주지도 못하며 불안으로 말미암아 내 이마에는 나날이 주름살이 늘어간다네. 나는 무척 괴롭네. 이는 내 생의 유일한 기쁨을 잃었기 때문이라네. 신성하고 거룩한 소생력, 내가 그 주위의 세계를 창조해내었던 그 힘, 그것이 사라져버린 것이네.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언덕에는 아침 해가 언덕 위로부터 안개를 뚫고 나타나 조용히 목장을 비추고 있고, 시냇물에는 잎이 진 버드나무 사이를 은은히 흐르고 있네. 이 아름다운 광경이 나에게는 마치 니스를 칠한 유화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듯 보이며
당연히 느껴야 할 환희가 이제는 내 심장으로부터 한 방울의 행복감조차도 뇌수로 빨아올려 주질 못하네. 대장부가 메마른 샘처럼 물이 없는 물통처럼 신 앞에 서 있을 따름이네. 나는 이따금 땅바닥에 몸을 던져 하느님께 눈물을 내려주십사고 기도했네. 마치 푸른 하늘이 머리 위에서 빛나고 온 대지가 메말라 버렸을 때 농부들이 비를 갈구하듯이. 그러나 난 잘 알고 있네. 우리들의 이 애타는 갈망이 있다 해서 신은 비나 햇빛을 내려주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돌이켜보면 고통스럽기만 한 그 시절이 어찌하여 그토록 행복했던 것일까. 그것은 내가 하느님의 축복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그가 내려주시는 환희를 온 마음을 기울여 감사하며 받았기 때문일 걸세. (11월 8일) 로테는 나의 무절제를 충고했네. 한없는 다정함으로써. 한 잔의 포도주로 시작하여 한 병을 남김없이 비워버리는 그런 나의 무절제함을. 그러시면 안 돼요. 하고 그녀는 말했네. 제 생각도 조금은 해주세요. 생각하라고요? 하고 나는 말했네. 당신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각하고 말고요. 당신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난 얼마 전 당신이 마차에서 내렸던 바로 그 장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테는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더 이상 이 문제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막았네. 친구여, 이제 난 내가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라네. 그녀는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네. 11월 15일 비렐름이여, 자네의 충심 어린 염려와 친절한 충고에 고마움을 표시하네. 하지만 지금은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하네. 제발 안심하게. 난 지치긴 했지만 끝까지 버텨낼 힘은 아직도 충분히 지니고 있다네. 난 종교를 숭상하고 있네. 그것은 자네도 알고 있을 걸세. 종교가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의 지팡이가 되고 고뇌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생의 힘이 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네. 그러나 과연 종교는 누구에게나 다 그런 작용을 하고 있을까? 또 그런 작용을 해야만 하는가? 넓은 세상을 살펴보면 설교를 듣고 안 듣고에 관계없이 종교의 그러한 뜻을 작용받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작용을 받지 못할 사람은 수없이 많을 걸세. 그런데 나에게 있어선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느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아버지인 하느님이 그에게 보낸 자만이 자기에게로 모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만일 내가 하느님이 보내주신 인간이 아니라면 아버지인 하느님이 나를 자기 앞에 붙들어 두려 하신다면 부디 이 말을 오해하진 말아주게. 이 사심 없는 말 속에 비웃음이 깃들여 있다곤 생각지 말란 말일세. 내 심경을 자네에게 그대로 보였을 뿐이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난 잠자코 있었을 걸세. 나 역시 남들이 알지 못할 것에 대해선 한마디의 말도 허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견뎌내고 자신의 술잔을 비운다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 아니겠는가? 이 술잔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느님의 아들의 입술에도 쓰디쓴 것이었는데 왜 내가 분에 넘치게 허세를 부리며 그것이 달콤한 채 행동해야 하는가? 나의 존재가 삶과 죽음의 틈바구니에서 몸부림치며 과거가 암흑 같은 미래의 심연 위에 번갯불처럼 번쩍이며 내 주위의 만물이 소멸하고 나와 더불어 온 세계가 멸망하는 그 무서운 순간에 어찌 내가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 나의 하느님, 하느님이시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부르짖음의 소리는 자기 자신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몰린 채 힘을 잃어버리면서 끝없이 전락하는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가. 그러니 내가 그런 부르짖음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겠지. 또한 그러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무서워할 것도 없겠지. 하늘을 옷감처럼 둘둘 말아서 거둘 수 있는 하느님의 아들도 이 순간은 피할 수 없었으니까. 11월 21일. 로테는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 사이에 스스로 나와 그녀 자신을 파멸시킬 독약을 준비하고 있네. 그리고 나는 내 몸을 파멸시키기 위해 내미는 그녀의 술잔을 넘치는 기쁨으로 들이킨다네. 그녀가 자주가 아니라 어쩌다가 나를 쳐다볼 때 그 다정스러운 눈빛, 무심결에 나타나는 나의 표정을 이해해주는 그 따뜻함, 그녀의 이마에 새겨지는 나의 인고를 애달파하는 마음, 그것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어제 내가 돌아오려 할 때 그녀는 나에게 손을 내밀면서 안녕히 가세요. 사랑하는 베르테르. 하고 말했었지. 사랑하는 베르테르.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네. 내 골수에 박히는 말이었네. 나는 그 말을 몇 번이나 입속으로 되풀이했다네. 어젯밤 자리에 들려고 했을 때도 혼잣말로 중얼거리던 중 갑자기 이런 말이 튀어나왔네. 잘 자요. 사랑하는 베르테르. 그러고는 나 자신은 웃지 않을 수 없었다네. (11월 22일) 그녀를 나에게 맡겨주소서 하고 나는 기도할 순 없네. 그러나 가끔 그녀가 나의 애인인 듯한 생각이 든다네. 그녀를 제게 주소서 라고도 기도할 수 없네.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의 여자이니까. 나는 지금 자신의 괴로움을 미끼로 해서 생트집을 부리고 있는 걸세. 이러다간 명제와 대림 명제의 끝없는 기도가 되풀이될 걸세. (11월 24일)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녀는 잘 알고 있네. 오늘 그녀의 눈빛은 내 마음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었네. 내가 찾아갔을 때 그녀는 혼자 있었네.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그녀는 물끄러미 나를 바라보았네. 예전과 같은 사랑스러운 아름다움과 뛰어난 지혜의 밝은 빛은 이미 보이지 않았네. 그런 것들은 모두 내 눈앞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빛나는 눈빛이 나에게 쏟아지고 있었네. 거기에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걱정과 괴로움에 대한 너그러운 공감의 뜻이 가득 들어 있었네. 어째서 그녀의 발 아래 몸을 던져선 안 된단 말인가? 어째서 그녀의 목을 끌어안고 수많은 키스로 그에 보답해선 안 된단 말인가? 로테는 피아노 곁으로 몸을 피해가서는 피아노를 치면서 은은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노래를 불렀네. 로테의 입술이 그때처럼 아름다웠던 것을 지금껏 보지 못했었네. 그 입술은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소리를 들이마셔 그 나직한 반향만이 메아리치는 것 같았네. 그 모습을 그대로 자네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어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맹세했네. 성스러운 입술이여. 하늘의 성신이 감돌고 있는 그 입술에 결코 입을 가져다 대는 일이 없으리라. 그러나 사실 난 단념할 수가 없었네. 그것이 내 영혼 앞에 장벽처럼 서 있었으니 이 행복을 맛보고 이것을 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파멸해버리고 싶네.
그러나 이것이 죄일까? (11월 26일) 때로는 난 나 자신에게 말한다네. 너의 운명은 유례가 없을 만큼 비참하다. 다른 이의 운명을 행복하다고 찬양하라. 이토록 괴롭혀진 운명은 여태껏 아무도 없었다. 라고. 그리곤 옛 시인의 글을 읽지. 마치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만 같네. 나는 수많은 고난을 참고 견뎌야만 하는가? 아, 내가 있기 이전의 사람들도 이처럼 불행했었단 말인가? 11월 30일. 난 아무래도 평정을 되찾을 수가 없네. 어디를 가나 나를 당황하게 하는 일에만 부딪힌다네. 오늘도. 운명이여. 아, 인간이여. 점심때 시내를 따라 산책했네. 도무지 식욕이 나질 않았네. 그리고 모든 것이 황량하기만 하다네. 산에서 눅눅하고 차가운 저녁바람이 불어왔고 잿빛의 비구름이 골짜기로 흘러들고 있었지. 멀리 녹색의 허름한 상의를 걸친 사나이가 바위 틈을 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네. 그는 약초를 캐고 있는 모양이었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이쪽으로 머리를 돌렸는데 그는 사람을 끄는 생김새였네. 조용한 슬픔에 잠긴 모습이었으나 선량하고 정직한 성품 외에는 그저 평범해 보였네. 그의 검은 머리는 두 가닥으로 말아서 핀을 꽂았고 나머지는 굵게 따서 등 뒤로 들이우고 있었네. 그의 옷차림으로 보아 신분이 낮아 보였으므로 그가 하는 일에 내가 관심을 기울이더라도 별로 언짢게 생각하지 않을 듯 싶어서 무엇을 찾느냐고 물어보았지. 꽃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깊은 한숨을 쉬면서 그는 대답했네. 그런데 한 송이도 보이지 않는군요. 꽃이 있을 계절이 아니니까요. 하고 나는 웃으면서 말을 했지. 꽃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며 그는 내가 있는 쪽으로 내려오면서 말했네. 우리 집들에는 장미와 인동동 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버지가 주신 것인데 잡초처럼 무성합니다. 벌써 이틀째 그것을 찾고 있지만 좀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 근처에도 꽃은 언제나 있었지요. 노란 꽃, 파란 꽃, 붉은 꽃 등 가지각색의 꽃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레국화도 예쁜 꽃이지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도 보이질 않는군요. 나는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들어 슬쩍 둘러대서 물어보았네. 도대체 꽃을 따서 무엇을 하시려 합니까? 그는 경련하는 듯한 이상한 웃음을 지었네. 이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하고 그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면서 말했네. 전 애인에게 꽃다발을 선사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건 멋진 일이군요. 하고 난 말했지. 뭘요? 제 애인은 다른 것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부자거든요. 하고 그는 대답했네. 그래도 당신의 꽃다발을 기쁘게 받을 테죠. 아니요. 그녀는 보석을 갖고 있는 거요. 또 왕관도 갖고 있지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네덜란드 정부가 나에게 월급을 주었더라면. 하고 그는 엉뚱한 말을 했네. 난 이러한 인간이 되질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이래봬도 한때 좋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젠 틀렸지요. 지금도 전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의 눈은 젖어 있었네.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 그럼 예전엔 무척 행복했겠군요.
네, 다시 한번 그때같이 행복했으면 해요. 그때는 물속의 고기처럼 한없이 행복하고 재미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때 노파 한 사람이 이쪽으로 오며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아인리, 너 여기 있었구나. 사방을 찾아 헤맸단다. 어서 와, 밥 먹어야지. 나는 그 노파 옆에 다가가서 물었네. 할머니 아드님이신가요? 네, 무슨 인과인지. 이 아이 때문에 난 큰 걱정이에요. 언제부터 이런가요? 이렇게 조용해진 것은 반년쯤 되었을 거예요. 이 정도라도 되었으니까 다행이죠. 1년 내내 미쳐서 날뛰었거든요. 정신병원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죠. 지금은 누구에게도 유순하지만 오직 공주님이 어떻다는 둥, 임금님이 어떻다는 둥 매일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본래 조용하고 착한 아이라서 집안 살림도 거들어 주었고 글씨도 잘 썼지요. 그런데 갑자기 우울증에 걸리고 열이 오르는가 싶더니 미치고 만 거예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이런 일을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 나는 계속 말하려는 상대편을 제지하고 이렇게 물었네. 뭔가 대단히 행복하고 즐겁게 지낸 때가 있다고 자랑을 하던데 그건 언제였나요? 노파는 쓸쓸하게 웃었다. 어머, 이 아이가요? 어리석은 얘기죠. 마음이 싱숭생숭했을 때의 일이랍니다. 그것을 언제나 자랑하고 있어요. 제정신을 잃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일이랍니다. 나는 깜짝 놀랐네. 그래서 금화 한 개를 노파의 손에 쥐어주고 그 자리를 급히 떠나고 말았네. 급히 거리를 향해 걸으면서 난 이렇게 외쳤네. 그것이 내가 행복했던 때란 말인가? 물속에서 논이는 고기처럼 즐거웠던 시절이란 말인가? 하늘에 계신 하느님, 인간은 철없는 때라든가 분별을 재차 잃은 후가 아니면 행복할 수 없단 말입니까? 당신은 이것을 인간의 운명이라고 정하셨습니까? 불쌍한 사나이여. 그러나 나는 너의 우울, 내 정신 착란, 너를 여위게 만드는 광기가 부럽다. 너는 공주를 위해서 꽃을 꺾으려고 한겨울의 추위 속에도 즐겁게 나선다. 그리고 꽃이 없다고 탄식하지만 왜 꽃이 없는지는 깨닫지 못한다. 한데 나는 희망도 목적도 없이 집을 나섰다가 다시 빈손으로 돌아오고 있다. 행복한 사나이여, 너는 홀랜드가 돈을 지불해주면 자신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너는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이 세상이 회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넌 모른다. 내 파괴된 마음과 돌아버린 두뇌에 너를 비참하게 한 원인이 있으며 이것은 지상의 어떠한 왕자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너는 모르고 있다. 병을 고치려는 일념으로 머나먼 온천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것 때문에 도리어 병을 악화시켜서 일종의 괴로움을 맛보는 환자가 있다. 또 가슴에 고민이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벗어나고 영혼의 괴로움을 아물게 하고자 그리스도의 성스런 무덤으로 순례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사람을 경멸하는 자는 위로의 손길도 없이 죽는 게 낫다. 전인 미답의 길을 걸어서 발바닥에 상처를 입었더라도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고뇌하는 영혼의 한 방울의 진정제가 되고 괴로움을 참고 걷는 동안에 마음의 병은 차츰 가벼워진다. 공론가들이여, 자네들은 탁상에 앉아서 그것을 미망이라 부르는가? 오 하느님, 당신은 내가 흘리는 눈물을 보십니다. 당신은 인간을 이토록 불쌍하게 만드셨습니다. 더구나 당신은 이 가난한 재물,
당신에게 바쳐진 이 약간의 신뢰조차 탈취하려는 동포들까지 곁들여서 보내지 않으면 안 되셨습니까? 만물을 사랑하시는 신이여. 약초나 포도나무의 집에 거는 인간의 신뢰는 당신에게 거는 신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 속에 치유하는 힘과 진정하는 힘을 내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잠시도 없으면 안 될 힘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아버님이여. 지난날에는 내 영혼을 가득 채우시더니 이제는 내게서 얼굴을 돌리신 아버지여. 나를 제발 당신 곁으로 불러주소서. 더 이상 침묵하지 마옵소서. 침묵하신들 내 목마른 영혼은 참아내질 못할 것입니다. 불의에 돌아온 아들이 그 목에 매달려서 돌아왔습니다, 아버님. 분부하신 대로 여행을 좀 더 참으며 오래 계속해야 할 텐데 중도에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부디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디나 한 가지였습니다. 수고함과 노동이 있어야 보수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내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은 오직 당신이 계신 곳일 뿐입니다. 당신이 보고 계신 앞에서 나는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맛보려 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노여워할 수 있는 사람, 노여워할 수 있는 아버지가 있을까? 하늘에 계신 신이여, 이런 아들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12월 1일. 비렐름, 지난번 편지에 쓴 그 행복하고도 불행한 사나이는 전에 로테의 부친 밑에서 서기의 일을 보던 사내라네. 은밀히 로테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나서 면직되고 미쳐버렸단 것이야. 이와 같이 별 재미도 없는 보고지만 그래도 내가 얼마나 격렬히 이 얘기에 감동했는지 알아주게. 알베르트는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 얘기를 해줬는데 아마 자네도 똑같이 태연하게 이걸 읽겠지. (12월 4일) 모든 것이 끝난 듯한 생각이 드네. 여보게, 제발 이 심정을 이해해주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오늘 로테는 내 옆에 앉아 있었네. 로테는 피아노를 연주했어. 온갖 멜로디. 그 음색 속에는 온갖 감정이 넘쳐 흐르고 있었네. 그녀의 작은 여동생은 내 무릎 위에서 인형에게 옷을 입히고 있었지. 난 갑자기 눈물이 솟았어. 고개를 숙이니 로테의 결혼 반지가 눈에 띄었네. 난 울었어. 그러자 갑자기 감미로운 멜로디가 들렸어. 순간 나는 위안의 감정에 휩싸이고 옛 추억이 되살아났네. 내가 이 노래를 들었던 그 무렵이 생각나고 우울하고 어두컴컴하던 방과 우수, 성취되지 못한 수많은 희망 따위가. 나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지만 무언가 울컥 치밀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네. 제발 부탁입니다. 그만 멈추시오. 격렬한 감정의 폭발과 함께 나는 로테의 곁으로 달려갔네. 그녀는 연주하던 손을 멈추고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네. 베르테르. 로테는 내 영혼을 꿰뚫어보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네. 베르테르, 뭔가 무척 기분이 언짢으신 것 같군요. 당신이 좋아하는 곡을 쳐도 싫으시다면 부탁입니다. 돌아가서 기분을 진정시키도록 하세요. 나는 몸을 획 돌려서 돌아와 버렸네. 신이여, 당신은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결말을 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12월 6일)
어디를 가나 로테의 환영이 뒤쫓아와서 떨어지질 않네. 자나깨나 꿈속에서도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 모습이야. 눈을 감으면 눈 속에, 마음의 시력이 모여드는 이 이마 속에 저 검은 눈이 나타나네. 바로 여기다라고 그 장소를 가르쳐 줄 순 없지만 눈을 감아도 로테의 모습이 비치네. 바다와도 같이, 호수와도 같이 그 눈은 내 앞에, 나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네. 내 이마의 모든 감정을 충만케 해준다네. 인간이란 무엇일까? 반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간이란 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정작 그 힘을 가진 게 없지 않은가. 그리고 또한 기쁨에 발버둥치고 슬픔에 잠잠할 때도 인간은 그것을 참아내질 못하네. 무한한 충만 속으로 막 녹아들어가고 싶어지는 순간에도 차디찬 의식의 힘에 이끌려서 되돌아서는 존재가 아닌가.